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에 이어서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나랏돈 받았다가 자기 입속 챙기기에 급급했다면 당연히 처벌이 뒤따라야겠죠. 무엇보다 시민단체가 제자리를 찾는 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가 권력과 유착하고 오히려 권력에 붙어서 보조금을 탐내고 심지어 자리 욕심까지 내는 관행도 이참에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도본부 한라인은 북한 무인기 침범 후폭풍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였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부 설명과 대책은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 일색입니다. 도발 시 선타격 후 보고 이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늘 아시다시피 전 정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보신 것처럼 그제 오후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사태가 군은 물론이고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인천과 경기 북부, 서울 일부 지역 등에서는 전투기 소음에 놀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새벽 1시에 저도 갑자기 옆에서 자다 깨서 이거 뭐 무서운 소리 났다 그랬는데 저는 못 들었거든요. 뭔 말인가 했는데 뉴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19 상황실 등에서는 하늘에서 굉음이 난다, 전투기로 보이는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수십 건씩 접수가 됐고요. 일부 주민들은 또다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온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서부 전방 지역에서 미상 항적이 포착돼서 공군 전투기가 출동한 것이었고요. 미상 항적은 이 북한 무인기의 흔적은 아니고 풍선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낮에는 3대를 북한의 무인기로 오인하는 해프닝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1시죠. 군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포착이 됐고 우리 군은 곧바로 이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을 놓고 공군 전투기와 육군 헬기를 동원해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군은 이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제 보도 유예를 요청을 했고요. 오후 3시쯤엔 인천시가 강화도 일대 지역 주민들에게 이 강화군 성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됨에 따라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약 3시간 동안 이 탐지를 한 군은요. 결국 이 비행 물체가 무인기가 아니라 새떼임을 확인했습니다. 레이더에서는 원래 새떼하고 비행기하고 자주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그 북한 소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날개 폭이 2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상에서는 이게 큰 조류, 몸집이 큰 조류로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북한 무인기의 침범에 군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이 같은 해프닝까지 벌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그제 우리 영공으로 넘어온 북한 무인기의 기종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제 저희 뉴스9 단독 보도로는 서울 상공까지 접근했던 북한 무인기 1대와 강화도와 김포 상공을 비행했던 무인기 4대가 서로 다른 기종으로 파악됐다는 게 알려졌는데요. 한강 하구 지역을 지나서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침투했던 이 북한 무인기 1대는 날개 길이가 2m 정도인 정찰용이었고 강화도와 김포, 교동도에 출몰했던 무인기 4대는 정찰 무인기보다 폭이 2배나 크고 또 날개 길이도 4m인 교란용으로 파악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란용이 더 컸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보부대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군의 항공작전 대응을 체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죠? 네, 맞습니다. 이 정보부대 관계자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결심해서 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현재 한반도에 대한 위기 관리 차원에서 우협 요소를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실행 계획 속에 차근차근 일정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의 마스터 플랜 속에 순차별로 이와 같은 계획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오늘 아침에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두 가지가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지시라기보다는 반응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그제 북한의 첫 번째 무인기가 내려왔을 당시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 북한의 한 대에 대해서 우리는 2대, 3대를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 이 관계자는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였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때려라 뭐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렇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한 대응을 주문한 건데요. 이러한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지난 26일 우리 군은 이 군당급 무인 정찰기인 송골매 2대를요. 이 군사분계선 2부까지 올려보냈고 또 군 내부적으로는 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원점 타격까지 준비하는 등 확전 위험까지도 각오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인용한 한 군 소식통에 따르면은 북한이 우리 무인기를 향해 이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대공표를 쏘게 되면 포탄이 DMZ 내부나 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 지역에 낙탄할 수도 있다. 우리 군이 확전을 각오하고 나름 강하게 대응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우리 군이 북으로 올려보낸 이 무인기 송골매는 길이가 4.7m고 또 폭이 6.4m로 북에서 내려보낸 무인기보다 분명히 식별이 용이한 편이었지만 북한은 이 송골매 2대가 북쪽 상공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또 정찰 활동을 하는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무인기가 지금 북한에 들어갔다는 것조차도 탐지를 못했다는 얘기도 있긴 하는데 어쨌거나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크기 때문에 미국과 사전 조율까지 거쳤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무인기로 맞대응에 나선 우리 군의 이 대응, 미국과의 사전 조율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 무인기를 놓친 직후 우리 군이 송골매를 투입해 즉각 같은 수위로 상응 조치를 한 건 한미의 긴밀한 협의 결과라면서 미 측도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시 말해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의 조율 하에 남측도 협정 위반까지 감수하는 고강도 대북 맞불 작전에 돌입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현지 시간 어제 백악관은 이번 침범의 성격에 대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한국이 자국 영토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병민 의원님, 네. 상응하는 대응이면은 서울 상공까지 왔으면 우리도 한 평양 상공까지 들어가야지 상응하는 대응 아닙니까? 거리를 아마 똑같이 측정을 한 다음 거기에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만큼의 거리를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급작스러운 조치에 따른 상응 대응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억해 보시면 얼마 전 그 정전 이후로 처음 NLL 이남으로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다음 NLL 이북으로 똑같은 조치에 미사일 대응을 했던 모습들을 기억할 겁니다.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이 있었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조치를 시급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조금 더 이와 같은 무인기에 대한 도발이 더 진화될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상응 조치를 어떻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군 당국에서도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때려줘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적절했다고 보시는 건지요? 저는 대원칙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드론 공격도 무인기 공격 또는 무인기 정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상화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군 내부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확전을 각오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어쩌면 북한이 이런 상황들을 의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날림으로써 어떤 우리 내부의 불안감을 가중시켜내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계속 안보 불안들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 우리 정부가 말려들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탐지 또는 식별이 안 된 거잖아요.
요격도 못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해를 통해서 어떤 추락을 하게도 못했던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매뉴얼에 맞는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좋을 텐데 이런 것보다는 갑자기 확전 각오라는 용어만 툭 튀어나오게 되니까 어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또 불안감만 더 가중되지 않아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대응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조치들을 하나하나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대통령실의 브리핑에서는 어제 국무회의 전에 중간보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뭐 했냐? 뭐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어제 이 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관련한 구두 보고를 받은 다음에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동안 뭘 했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가 있냐라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군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데 무인기 격추 실패 등으로 그 신뢰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훈련이 부족하고 기강이 해이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후에 안보 상황 점검 회의는 오전 내내 계속됐고 이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대비태세 강화 방안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댄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뭐 했나 싶어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사과는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제 강합참 작전본부장의 사과 메시지 다시 들어보시죠. 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였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형 무연기는 우리 탐지 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형 소형 무연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어제 이 장관의 중간 보고를 들은 윤 대통령은 급히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수정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드론 부대 설치를 앞당기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 장관의 보고 이후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또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드론 부대 창설뿐 아니라 이 북한 무인기 침범 시 격추를 위한 전력화 등도 하나하나 체크하며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이 윤 대통령의 드론 부대 창설 지시 이후에 야당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부대를 조기 창설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건데 윤건영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이 2018년 9월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고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 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다고 지적했고 이어서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며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을 할 거냐고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전 정부 탓이 될 거에 대한 어떤 방어의 의미 좀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제 이 윤 대통령의 목소리와 그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전 정권 탓입니다. 5년 내내 전 정권 탓만 할 것입니까?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군 통수권자의 자세인지 한마디로 실소가 나올 따름입니다.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있는 것을 갖고 조기 창설하면은 기존의 드론봇 전투단은 그럼 뭐 조기가 아니고 갈치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원래 대통령께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얘기를 하고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게 조기가 아니고 갈치가 맞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예. 민주당 주장처럼 이미 군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드론봇 전투단을 편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드론부대 창설은 기존 드론봇 전투단을 확대 개편하는 것에 더해서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구상이라는 것이 합참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드론봇 전투단이 단순한 드론 운용에 그쳤다면 이번에 만들어지는 드론 부대는 전략적, 작전적 수준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전쟁 양상 등까지 반영한다는 계획인데요. 어제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의 드론 부대를 조기에 창설하여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하고 물리적, 비물리적 타격 자산,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찰 등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NSC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이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NSC 개최 여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표가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시로 받으면서 필요할 경우 국방장관을 통해서 전달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진행됐기 때문에 굳이 NSC를 열 상황도 또 필요도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SC를 개최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자는 것이라며 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정부가 NSC도 소집하지도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다. 윤 대통령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방구석에서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라는 인터넷 신조어 안방 여포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광주를 찾은 이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서울 인근까지 무려 5대가 7시간이나 비행을 하다가 격추하지도 못하고 다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말 안방여포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NSC를 안 열었다는 점이 초기의 비판에 좀 거리가 충분히 될 만했어요. 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뭘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서울을 비롯한 경기 상공에서 관련된 내용 뉴스가 있는 그대로 보도되는 과정에서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당시부터 안보실장 주관으로 관련된 대응들을 하고 있다. 또 더군다나 이게 상황이 종료된 다음 그 내용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참 중심으로 관련된 무인기에 대한 대응들을 차분하게 진행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과 다르게 상응하는 조치로서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지시에 대한 여부들까지 순차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이 중심을 잡고 있는 부분들은 북한에 대한 비판에 대한 수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더 높이는 것 같은데 북한이 이번 무인기를 대한민국으로 내려보내면서 노렸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우리 대한민국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촉발시키는 일 이런 일들에 굳이 놀아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사를 찾아봤더니 대통령실의 안보 참모들이 용산 청사의 그 위기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드론을 무인기를 쫓아가서 사격 시도하고 못 맞추고 그래서 저걸 왜 못 맞추냐고 같이 화내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NSC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설명도 뭐 납득이 가는 구석도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전 정부랑 현 정부랑 똑같습니다. 저기 전 정부 때 현 정부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대통령은 NSC에 참석 안 하십니까? NSC 왜 안 엽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볼 때 정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는 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번은 서울시 북부 지역까지 무인기가 왔다라는 사실,
또 좀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정찰 대상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가장 중대한 허점이 발생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야당 차원에서는 NSC라도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적으로 대응한 것이 맞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설명, 이 설명은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도 분명히 존중하지만 당장 이런 부분들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응이 더 중요했다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아니 전 정부 때 이렇게 비판하시던 내용들을 현 정부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양 정부 모두 기준이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NSC가 열릴 때마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요. 그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대통령은 무조건 그 현장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다른 일도 되게 바쁜데 다 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저도 매뉴얼, 기준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 다 매뉴얼을 엄청 강조를 하시는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자, 용산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이어서 국고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회계에 대해서도 강력한 투명성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이번엔 시민단체의 지갑을 정조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다.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를 하자 오늘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는데요. 먼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간 지급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우선 전면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과감히 정비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외부 감사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실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이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요, 총 31조 4천억 원 규모로 파악이 됐고 보조금은 2016년에는 3조 5,600원이었으나 이게 이제 2022년에는 5조 4,500억으로 추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년에 3조 대에서 22년에 5조 대니까 1년에 한 4천억 정도 늘어났다.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제 증가를 한 셈인데요. 이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2,881개에서 7년간 4,300여 개가 증가를 해서 2022년에만 27,215개로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이 수석은 이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2016년 이후에 이 전체 사업 대비 적발 건수가 미미한 데다가 이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제 밝혀짐에 따라서 이 전수조사 및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이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 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문제가 된 보조금 사업으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 있는 회계 처리가 발견되어 회수한 사례,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정치단체로 지원된 사례 등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대통령실이 문정부 5년간 이 민간단체들이 국고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시민단체가 권력으로 착각하고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물쓰듯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 같은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이 보조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의 성격과 집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성과 평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번엔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노조에 이어서 시민단체까지 아주 그냥 우리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작심을 했구나라고 의심할 법한 상황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의심할 법이 아니고요.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겠죠, 민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일단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네.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건 무슨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접근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민단체가 늘었다고 얘기하는 건 다양한 시민사회의 이해요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중에 일부 단체가 위법 탈법 행위를 한다고 얘기하면 투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밝혀서 환수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전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매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조, 민노총 또는 그다음에 윤 정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좌파이고 친북이고 거기다가 부도덕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예를 들면 세월호 단체 또는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특정한 단체들을 언급해내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의도성이 있다는 판단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 공약사항에 맞게 시민사회의 시민단체 활동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문제가 나오는 단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투명하게 감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접근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민주당이나 저희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오해하기 딱 좋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접근 방식은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좀 지켜보면 좋겠는데요. 이 정부 들어서 태양광 관련된 내용들도 정부의 보조 사업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의심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기에서 드러나는 악취의 진동이 훨씬 더 심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일부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가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면 얼마 전 이재명 대표와 연결된 것 아니냐 얘기하는 아태협에 보조했던 경기도에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여기 수억 원을 그냥 인출해서 빼갔는데도 제대로 적발되지 않았던 사안들 때문에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시스템에 관한 언급들도 많이 주셨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있기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정부 지자체의 시스템상에 엄청난 구멍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선거 때부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정치 참여 선언했을 때부터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좀 바로 세우겠다 언급했던 측면이 있는 만큼 국정 과제로 해당된 내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일들로 아주 선명하게 조치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두 번째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많은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죠. 우리 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1,373명에 대해서 특별 사면 단행했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장관 발표 듣고 옵니다. 정부는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며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12월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법, 특별 배려 수용자 등 총
1,373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고령 및 수용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형 집행 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공직자들로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서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약 14년 남은 형기가 면제가 됐는데요. 이와 함께 미납된 벌금 82억 원도 면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은 미납된 벌금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고려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벌금을 미납했는데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요, 전직 대통령이 특별 사면이 되더라도 박탈된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이 행안부 소관 법률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전직 대통령에게는요, 국가가 뭐 연금이라든지 기념사업, 비서관 운전기사, 뭐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그리고 경호, 뭐 경비 등의 이런 예우를 제공을 하지만은 대통령이 재직 중에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또는 이 형사처분 회피 목적에 뭐 해외 도피 또 국적 상실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 필요한 기간에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최고 수준의 국가 기물을 다뤘던 그런 인사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하지 못하지만은 이 경호, 경비 예우는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사면 복권된 이 전 대통령이 향후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죠. 하지만 형 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퇴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 청와대 인사는 어제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사면되더라도 의료진이 현재 몸 상태로 봐서는 병원에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 병원에 더 있으려 한다고 전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사면 관련 별도 메시지를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되기는 했지만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로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을 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측근으로 꼽히는 이재호 상임고문도 뉴스원 통화에서 늦었지만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으니 다행이다라면서 아직 특별한 소감을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친이계 의원들 간 회동과 관련해서 아직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에는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때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에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으로 요약이 되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출소하면서 한 말이 오늘 최고의 화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이죠.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서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가 이 복권 없는 사면으로 오늘 영시를 조금 넘겨서 창원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짙은 푸른색 계열 양복을 입은 김 전 지사는요,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취재진들 앞에 서서 이번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다라면서 출소 심경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면서 이 가석방 불원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요, 결국 복권 없는 사면을 결정을 했죠. 이로써 자녀 형만 면제가 된 김 전 지사는요,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없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네, 특별 사면을 받고 싶었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김경수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유명했죠. 출소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는 오늘 오전 김해 봉화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 헌화 분향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후 방명록에 대통령님께서 왜 그렇게 시민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을 강조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었고요.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우선 가족들하고 좀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의 양산사저 방문 계획과 관련해서는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조만간 인사드리러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복권 없는 사면이죠. 그래서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피선거권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 그래서 선거에 출마 가능한 시기가 좀 논란이 있는 모양이더구만요. 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죠. 그래서 자녀형만 면제되고 2027년 12월 28일, 5년 뒤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해 12월 29일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김 전 지사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대로 2028년 4월에 치러진다면 그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정치권 내에서는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 전 지사와 함께 PK 지역 친노로 분류되는 전재수 의원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지금 당장은 몸과 마음을 뉘는 것이 급한 일이라고 말했고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요, 민주당을 몰상식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 재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평가했는데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제 좀 몸과 마음을 뉘는 것이 당장 급한 일이죠.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도 언론에 이제 기자분들 뵙게 되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구나.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좀 너무 좀 앞서 나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처지와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까지 가는 것은 물론 뭐 이제 뭐 예상도 하고 분석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역할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은 뭐 본인의 자유에 달렸습니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쁘지 않죠.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가 없고 또 자신의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을 몰상식하고 그리고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또 국민의힘에 몸담은 저로서는 긍정적이다. 먼저 김 교수님, 그 피선거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국회의원은 뭐 비교적 뭐 시기 논란이 있다지만 비교적 건 깔끔하고 재밌는 거는 거기서 말하는 공직선거에 예컨대 당대표, 당내 경선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만 그 민주당 당규에 이제 공직선거법상으로 이런 이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이제 또 자격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규는 또 비교적 또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당대표 출마 권한이 있다 없다 논란에다가 민주당은 요거를 고쳐서 출마시킬 것이다 말 것이다. 요게 또 이제 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참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볼 때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것 같긴 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당 법률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랬더니 출마가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내 선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 문제는 이 전제는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비대위가 구성된다는 전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스스로 그만 내려오거나 아니면 사법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이 될 경우를 상정을 하는 건데 이것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검찰에 의한 정부에 의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얘기하면 당무위에서 그거 부결시키면은 그냥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에가 상당히 첩첩산중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산중이다. 제도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뭐 얘기했듯이 몸과 마음이 좀 쉬어야죠. 원래 나올 생각이 없었던 상황인데 나온 거니까 본인 입장에서 5월 전까지는 못 움직이겠죠. 근데 5월 이후에 만약에 민주당 상황이 소위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저는 대안적 인물로서 김경수라고 하는 전 지사를 활용했다는 얘기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른 정치인보다는 상당히 이미지가 뭐 드루킹이라는 어떤 유죄 판결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 측면들이 있고요. 또 PK 지역이라고 하는 또 상징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면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는 얘기여서 좀 조심스러운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 김 의원께는 이번에 사면 명단을 보면 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명박, 김경수인데 그 면면을 다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잡아놓은 사람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줬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마 2017년도에 있었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로 처벌을 받았던 인사들이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되니까 그 같은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내용 면면을 보게 되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형기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형기를 마친 상태 속에서의 복권 절차를 가지면서 과거에 있었던 문제 제기들이 잘못된 법적 위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또 그 전에 있었던 관행적인 측면들에서 조금 과한 처벌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비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여기에 대한 중간적인 조정 과정을 거쳤다 생각하고 여전히 감옥에 있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굳건하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와 함께 공모했다고 연결돼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관련된 내용 속에서의 일부 조정 행위들이 있었다 생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에 있었던 관행이라 할지라도 위법적인 일들에 대한 분명한 경종이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 안 된다고 하는 교훈들은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으로부터 첫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조특위는 어제 오전부터 국회 본관에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기관 보고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어디였는지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에게 부실한 자료 제출의 책임을 물으면서 참사 전후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난의 화살이 윤 대통령 등에 향하지 않도록 한 실장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궁하면서 윤 대통령 책임을 강조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신 의원이 구조활동을 방해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11월 7일 날 재난과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지침을 참고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참사 당일 23시 21분에 첫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을 지목한 이 지시사항이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되는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각 기관마다의 대응이 늦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정상황실 또는 대통령의 그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얘기 같아요.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부르고 남편까지 태우고 그로 인해서 정작 급한 의료진은 태우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주목받은 건 바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 조규홍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 신 의원이 긴급 출동한 명지병원 DME팀 닥터카를 집 앞으로 불러서 탑승해서 함께 이태원 사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지병원 닥터카가 신 의원의 자택 인근을 들르면서 출동이 늦어졌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조 장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교육훈련 받았습니까? 수료증이 있습니까? 제가 그 관련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명지병원에 따르면 명지병원에서는 디메팀에서 근무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답변을 왔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네.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네, 현재로는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격이 없는 분이 통제하고 있는 구급 현장에 가서 그 위중한 사람들의 구급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재난응급의료 비상 대응 매뉴얼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현영 의원은 이 닥터카뿐만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 15분가량 머문 뒤에 이 조경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던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이 부분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 장관은 신 의원이 먼저 동승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밝히면서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응급상황실을 가는 게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탑승 문제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 의원이 관용차에 탑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승했다는 의미로 또 풀이가 됩니다. 예, 이날 1차 기관 보고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장내가 잠시 소란스러워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를 안 지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었다고 말했는데 이후 이 발언에 대해 질책이 이어지자 결국 성급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일산에서 압구정까지 가는 시간 장관은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제 말 저는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택시라도 타고 가면서 지시를 내리면서 갑니다. 상황실로 가든 현장으로 가든 그 시간에 수행비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80분이라는 시간이 낭비하신 거예요. 장관은 이 부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데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인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참사 현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의원님하고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의원님?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정안전부 장관님, 놀고 있었겠냐? 골든타임 지났다?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수십 명의 CPR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울시장에게, 경찰청장에게 구체적인 협력 사항들을 지시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아까 제가 골든타임 얘기를 한 거는 제가 골든타임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데 좀 성급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8일입니다. 원래는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이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광주 가기로 돼 있어서 못 간다고. 그래서 실제로 광주를 갔죠. 네, 이재명 대표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 방문 중입니다. 어제는 전남 여수산단 공장을 들러서 기업인들 이야기 좀 들었고요. 무안군의 한 주민센터에서 전남 지역 국민보고회도 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의 심장부로 꼽히는 곳이죠. 광주를 찾아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를 예방하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개최했고요. 대규모 검찰 규탄 장외 집회도 조금 전 진행을 했는데 내용을 좀 얘기해드리면 검찰이 하나회를 만들고 있다. 다시 싸워야 할 때 그리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탈탈 턴다.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 등 굉장히 워딩이 강했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는 방문하는 현장마다 연이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날을 세웠고 모여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과 야유가 쏟아졌는데요. 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행보 영상으로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힘도 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도 생깁니다. 속으로는 깊지만 곧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검찰 독재 규탄한다. 이재명이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0몇 년 동안 하루도 안 털린 날이 없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을 냅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굴복하지 말고 싸웁시다. 싸워서 반드시 이깁시다, 여러분.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한야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한편 텃밭인 호남 지역을 돌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이 검찰 소환 통보회를 앞두고 호남 일정을 잡은 것은 호남을 마치 이 삼한시대의 소도, 그러니까 죄인이 도망을 가도 잡을 수 없는 지역을 소도라고 불렀는데 꼭 그것처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박태출 의원은 이 과거 이재명 대표의 SNS 발언을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 2016년에 이재명 대표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 수사를 옹호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했는데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이재명이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2016년 이재명이 해답을 내놓은 것이다. 남에게 단호했던 그 자세를 자신에게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요, 이 검찰 소환 통보일에 호남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를 옹호하면서 검찰이 먼저 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서 사법적 잣대를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없으시다면 28일 날 출석해서 그냥 당당히 밝히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광주가 참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마치 그 삼한시대 소도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유감스럽습니다. 검찰이 하나의 정치적 행위자로서 여의도에 등장해 있는 그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 어제부터 이제 광주에 계신데 검찰 독재 규탄 이걸 외쳤거든요. 정치적 사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이 이 형사사법적 영역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검찰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서 사법의 잣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사법의 잣대를 휘두르고 있는데 그것이 정치의 영역에서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 민주당 내에서는 또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로부터 나오는 목소리인데요. 이 비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행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그중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계 이원욱 의원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 탄압 문제라면 당이 나서겠지만 사법적 범죄 유무의 문제라면 이 대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저런 식으로 몰고 갈 것이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단지 그 시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현재 어떤 검찰의 행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혹시 그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 탄압의 영역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하나는 사법적인 범죄 유무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겠죠. 이 문제는 좀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탄압의 문제라고 보여진다면 당에서 뭐 의원들도 똘똘 뭉쳐가지고 싸울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 후자의 문제라고 보여진다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일을 풀어나가야 되겠죠. 네, 이원욱 의원 그러면서 일각에서 비명계 결집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 이 민주당의 길 모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당의 미래 방향을 새겨보려는 모임으로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다면서 다만 비명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은 아니다, 이렇게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이 와중에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이유가 소환 통보를 부장검사가 해서가 아니라 성남지청장이 아니라 부장검사가 해서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 대표 측은 어제부터 검찰 측과 출석 일정 등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오늘로 소환 일정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이 예우와 관련된 신경전도 확산되고 있다라고 알려졌죠. 검찰 측은 소환일 통보 전에 부장검사가 유선으로 이재명 의원실에 연락을 했고 의원실 안내에 따라서 당대표실 관계자와 통화해서 일시를 통보했고 일정을 협의할 담당자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화 연락 외에도 당대표실 팩스 그리고 특급 등기 우편으로 출석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예의 없는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했고요. 이 대표의 한 측근은 수사를 직접 하는 부장검사가 아니라 성남지청장이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연락해서 예우를 갖춰서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이 이 대표에게 급작스럽게 팩스로 이 소환 통보를 했다며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은 대장동을 탈탈 털어도 안 나오니 다 끝난 사건을 되살려서 달랑 팩스 한 장으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정치검찰의 행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욕적이지만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당을 위해 탄압의 칼날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를 갖다가 급하게 팩스로 소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고 이재명 당대표가 나가서 어떤 해명을 하든 결국에는 기소 혹은 그 전에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다 예정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잠깐.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런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정 협의할 담당자를 정해달라고 일주일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어서 원칙대로 통보를 한 것이라며 이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검찰이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소환 조사를 할 때 뭐 티타임이나 검사 전용 엘리베이터 탑승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예우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살 수 있어서 피하는 추세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대장동 관련 수사에서 제일 핵심적인 고리로 돼 있는 게 김만배 씨가 쓰거나 빼돌린 돈 중에서 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80억 원이 있죠. 이 80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 새로운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검찰이 최근 대장동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현금화한 천화동인 1호 자금 80억 원 중에 꽤 많은 돈을 이 대표 측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김만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발언이 허언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또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언급된 이벤트, 이것은 이제 당시 정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성남FC 후원금 관련 청탁을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 50억 원을 내기 전인 지난 2013년 이 대표가 두산중공업 임원과 함께 조찬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용도 변경 관련한 청탁이 오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두산 측 보고서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네이버가 성남FC에 39억 원을 후원하기 전인 2014년에는 실무진이 정진상 전 실장을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네이버 측이 제245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실장이 후원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정 전 실장을 대장동 의혹에 이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도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고요. 이 대표까지 조사한 후에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7년
2013년 이 설과 추석 무렵에 총 4차례에 걸쳐서 총 1억 9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시기는 정진상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 뇌물을 받은 시기와도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게 각각 준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뇌물 혐의가 추가되면서 범죄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받은 돈이 전혀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 강력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전화는 안 받고 카톡은 받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저 신고하러 온 거죠, 신청팀에.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보내놨다니까요, 영장? 이른바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것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상황부터 짚어보죠. 오늘 영장 심사를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다죠? 네, 맞습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오늘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A씨에게는 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고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패딩 후드를 뒤집어 쓰고 또 고개를 숙인 채 나온 A씨는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우선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A씨의 모습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전 여자친구를 왜 살해하신 거예요? 택시기사를 살해한 동기는 금품 맞나요? 지금 사건이 내용이 드러나는 걸 보면 조만간에 아마 저 패딩 점퍼 그 모자는 벗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건 내용이 점점 더 충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옷장에서 시신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A씨의 여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행방이 묘연했던 A씨의 전 여자친구도 살해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을 지난 8월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고요.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서 옮긴 뒤에 파주의 한 하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A씨가 현재 살고 있고 택시기사의 시신이 발견된 그 집이 살해된 전 여자친구 소유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을 살해하고 그 집에서 넉 달이나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전 여자친구가 넉 달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이 주변에서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웃들이 전 여자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A씨에게 이 행방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렇게 둘러댔다고 합니다. 앞서 A씨는 택시기사를 애타게 찾던 유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 이런 등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것과 유사하게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도 거짓말로 주변인들의 의심을 피해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A씨, 이 실종된 전 여자친구 명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녔고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전 여자친구는 지난 9월에 충북 지역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간 뒤에 연락이 끊겼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씨의 진술대로라면 전 여자친구는 이미 4개월 전에 숨진 상태지만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현장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온 이웃들과 경찰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걸리셨다고 병원에 입원하셔갖고 뭐 간호하는 거 누가 바쁘다고.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보내놨다니까요, 영장?
그렇다면 이웃들이 기억하는 A씨의 평소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2명을 살해한 범죄자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한 주민은 A씨가 서글서글하고 인상도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 이러면서 이 호감형 외모로 피해자의 경계를 푼 다음에 살인을 저질렀던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또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와 지난 4월부터 동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전 여자친구가 살해되던 즈음에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둘 사이에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주민은 A씨와 숨진 전 여자친구가 때때로 심하게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 이웃 주민은 몇 차례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직접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다투는 소리가 사라지고 A씨가 혼자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문제 A씨 30대 남성은 택시기사 살해 사건으로 체포됐을 때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계속 보다 보면 그게 맞나 싶어요. 예, 그렇죠. A씨 앞서 이 2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에서 또 진술을 바꿔서 전 여자친구를 채무 문제로 살해했고 살해 도구는 버렸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을 봤을 때 계획 범행이다 이렇게 보고 조사를 해왔었는데 A씨는 2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그 금액은 대출 실행 금액까지 합하면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는 약 5천만 원을 또 전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로는 약 2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전 여자친구 명의로는 대출 등으로 인한 1억 원가량의 채무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까지 숨진 전 여자친구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파주시 공릉천 일대에서 현장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신 유기 장소 인근에 다이버들을 투입해서 수중 수색 작업도 펼칠 예정이지만 이 유기 장소가 하천인데다 이미 또 넉 달가량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택시기사를 살해할 당시의 정황 증거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A씨가 집으로 유인하는 모습이 담긴 이 CCTV가 공개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지난 20일 오후 10시쯤에 경기 고양시의 한 삼거리에서 A씨의 차와 피해자의 택시가 부딪히는 이 사고 장면이 생생히 잡혔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사고 후에 차에서 내리더니 횡단보도 앞에 서서 한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게 15분간 두 사람이 택시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함께 현장을 떠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대화 과정에서 아마 음주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서 A씨가 합의금을 얘기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했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사고가 나기 전에 A씨가 음주운전을 못하게 말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옷장 속 시신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한 여성인데요. 사건이 있던 당일 A씨는 이 여성과 술을 마셨는데 A씨가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끝내 말을 듣지 않고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한 A씨, 얼마 못 가 접촉사고를 내게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A씨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이 더 늦게 세상에 알려질 뻔했습니다. 예, 택시기사가 살해되던 시점에 이 30대 남성의 집에서 이상한 향이 났다는 이웃의 증언도 이거 뭔가 싶어요. 네, 이 한 주민은요, 평소에 그 집 화장실에서 올라온 담배 연기에 시달렸는데 이 성탄절 이브에는 특이하게 장미향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요, 시신에 출혈이 있거나 또 집안에서 부패하기 시작했을 텐데 이 섬유 유연제 같은 것들을 부어서 냄새를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A씨 집주인을 살해하고 그 집에서 무려 4개월을 살았습니다. 또 그 집에서 다른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그 시신과 또 며칠을 함께 있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전문가들은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실토한 이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범죄자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 범행은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의 추궁에 바로 자신의 과거 범행을 털어놓은 것은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수정 교수 발언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당히 뭐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여요. 일단 기본적인 게 냉혈한이 특징인데 문제는 옷장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여성을 초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고 되죠. 자질적으로 보면 해당 사항이 있어 보이는데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 전과가 많지가 않아요. 나이가 어려서이기도 하나 예. 여하튼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검거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과가 많지 않아서 점수가 그렇게 25점이 넘어가는 그 정도로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이제 판단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전해진 범행의 양상을 살펴보면 추가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A씨의 범행이 대담하고 능숙해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인 겁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 여부를 캐기 위해서 A씨의 입을 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를 확대해서 온라인상에서 A씨와 만남이 추정되는 사람들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한편 경찰은 이르면 내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살인 그리고 사체 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1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